기후변화, 협력해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김효은 사무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김효은 사무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차장이시면서 전주 세네갈 대사를 또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효은입니다. 앞에 우리 신 PD님께서 영상과 함께 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야. 내지는 뭐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이제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하던 시대는 정말 간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한 진실이기는 한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의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는 2006년도에 전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알 고어가 거의 30년 넘게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만든 책의 이름이고요. 또 그 책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과 필름이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더워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준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사실 알 고어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었죠.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구의 온도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1880년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 지구가 더워지는 게 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지? 라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면 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구가 더워지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찬물이 북극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게 유럽 같은 데는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못 올라가 준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 대륙이 급속하게 동토의 땅,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대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런던이나 파리가 한국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데도 겨울에 날씨가 따뜻한 건 따뜻한 바닷물 때문인데, 그 따뜻한 바닷물이 못 올라가면 런던이나 파리는 이제 앞으로는 서울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내지는 기후변화에 제일 먼저 대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학자들의 굉장히 초기 그 연구에 재빠르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건 이제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특히 올 여름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진짜 기후변화 맞나 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팔순을 바라보시는 저희 부모님조차 제게 진짜 기후변화인가 보다.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니 아무리 낮에 더워도 밤에는 안 더웠는데 이렇게 밤에까지 더우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럼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 그런데 저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그냥 들으면 별일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변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실제 기후변화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재난으로 가고 기후재난에서 기후재앙으로까지 발전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그런 굉장히 온화하게 들리는 단어를 쓸 게 아니라 재난이라고 클라이밋 디자스터라는 말을 정말 써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지구가 더워지고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난이 아까 앞에 우리 신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홍수가 난다든지 태풍이 세진다든지 또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든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우는 석유와 석탄과 여러 그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지구 주변에 막을 만들어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점 더워진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은 개별 국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거죠. 모든 나라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집에서 전기 쓰시죠? 차 타고 다니시죠? 예, 그거 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개별 국가 모두가 다 책임이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인은 개별 국가가 제공하는데 문제는 해결은 한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해결을 하려면 모두가 다 협력해서 지구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만. 왜냐하면 한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옆에 있는 중국은 계속해서 더 많이 뿜어낸다. 그럼 어차피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하는 거니까 실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없다. 결국 해결은 국제협력이 답이다. 우리 모두 모여서 같이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것인지 노력해서 협의해보자. 그게 이제 결국은 기후변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 협상이 시작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해결은 국제협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2015년 파리에서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님 리더십 하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걸 타결하게 됩니다.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한다. 모두가 다 노력한다라는 거에 합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일부 국가들만 노력하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그동안 온실가스 많이 내뿜지 않았으니까 나는 참여 안 할래 라고 뒤로 빼던 국가들까지 다 참여시켜서 모두가 참여하게끔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자,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CBD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기후변화를 좀 하시는 국제협력을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석탄과 석유를 때우고 뭐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전기를 많이 생산했고 이랬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결국은 발생한 건데 기후변화의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한 국가들 쉽게 얘기하면 산업혁명을 일찍부터 시작해서 경제발전을 일찍부터 시작한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여러분이 이 지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가려면 어떻게 가지? 이거 뒤로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아, 네. 그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옛날부터 산업화를 했으니까 훨씬 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데 원인을 많이 제공한 거고요.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가 중남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세아니아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실은 원래 엄청 큰 대륙인데 기후변화에는 원인을 제공한 게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경제가 발전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원인을 많이 제공한 데는 많이 노력하고 원인을 조금 제공한 데는 조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 원인을 조금 제공한 국가들은 그래도 우리도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인 많이 제공했었던 유럽이나 북미나 잘 사는 나라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결국 협상의 핵심이 됐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협상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도국들 대표들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중에 인상 깊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인도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인도, 중국이 요즘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에 있어서 타겟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공장 짓고 뭐 경제 성장하니까 이산화탄소 엄청 뿜어내고 그런 공장 짓고 산업화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대부분 어디서 얻느냐? 싸구려 석탄 떼워서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얻으니까. 근데 그 인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럽이 막 인도 보고 너희 온실가스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줄여야지 이렇게 노력을 안 하면 되냐고 이제 유럽 대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인도 대표가 갑자기 탁 정색을 하고, 야 독일 너 내가 물어볼게, 영국, 프랑스 니네 내가 물어볼게, 니네 나라 국민들 다 차 가지고 있지. 어떤 사람은 한 집에 막 차 2대, 3대씩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 니네 나라 국민들 중에 차 없는 사람 얼마나 돼? 너희 한 70~80%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차 가지고 있지, 집집마다. 인도 와봐. 인도의 사람들 중에 차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인도 사람들은 차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정말 10%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 국민들도 영국 국민이나 프랑스 국민처럼 90% 차를 가질 권리가 있다. 걸어 다니지 말고 차 타고 다닐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인도도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처럼 그렇게 경제를 발전시킬 때까지는, 그 수준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낼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살아야 되니까. 너희는 지금 다 잘 살게 됐잖아. 이러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더러 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줄일 수 있게끔 그럼 니네가 돈도 주고 기술도 줘. 이렇게. 그게 국제협상에서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특히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아니 우리도 경제 성장해야지. 그러려면 우리도 발전소 짓고 공장 짓고 그렇게 해서 물건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살고 선진국 너희들은 계속 잘 살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미래와 글로벌 이익과 현재와 자국 이익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정한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 것이냐는 게 핵심입니다. 이 미래와 글로벌 이익 그리고 현재와 자국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한 안이 사실은 그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었는데,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미국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미국은 나의 전임자가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협정을 이행을 위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 산업에, 미국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다른 국가들은 약속을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나는 탈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임팩트를,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탈퇴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미국도 저러는데 뭐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탈퇴 선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뭐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전부 다, 심지어는 중국까지 우리는 파리 협정에서 약속한 거를 열심히 잘 이행하겠다. 우리는 미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인류가 어떻게 해야만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를 채택했습니다. 아마 개발 뭐 이런 유엔 이런 업무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7개의 목표를 채택했는데 제가 자꾸 잘못 누르나 봐요. 하나만 앞으로 가주시면. 네. 그 17개 목표 중에 사실은 클라이밋 액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그 목표가 있지만 이것 말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목표들이 실제로는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1번이 빈곤을 퇴치하자라는 건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많은 빈곤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은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세네갈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것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비가 안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민들은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달리 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물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지 기술도 없고 그런 시설도 없고, 그런데 비가 계속 안 오기 시작하니까 농민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안 되겠다. 시골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 도시로 가자.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뭐 20명 되는 대가족들이 다 짐을 싸서 도시로 오는 거예요. 도시에 오면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큰 슬럼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 시골에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는 살 수 있었던 농민들이 이제는 정말로 먹고 사는 거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빈곤이 심화가 된 거죠. 빈곤 퇴치하려면 기후변화 해결해야 된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기후변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제기구 중에 기후변화 업무 안 하는 국제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을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들을 썼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 환경계획 UNEP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그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기구고요. 이거는 독일 본에 있는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이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라는 국제기구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이거는 지금 아부다비 UAE에 있는 그 국제신재생에너지 기구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기구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업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너무나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 난민 문제 심각하잖아요. 국제이주기구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인원도 엄청 많이 뽑고 그다음에 그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좀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국제이주기구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 뭐냐 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후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냐, 그게 자기네들 업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기구들이 그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기구들만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이 다 기후변화 대응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기 계신 특히 젊은 분들 중에 나도 국제기구 같은 데 가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사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분야는 어느 국제기구나 사람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국제협력이 가능하려면 실제 어떻게 돈과 기술을 나눌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고 모두가 노력해서 함께 협력해야만 해결이 가능한데, 그걸 해결하려면 문제는 돈과 기술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쉬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있었던 세네갈이라는 나라는요, 그 국민들의 60%가 아직 전기가 없어요. 전기 없이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3일만 전기 안 들어왔다. 서울 시내에 3일만 전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아마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게 지옥이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네갈 같은 그런 나라는 아직도 국민의 60%는 전기 없어요. 60%가 전기 없이 사는데
정부도 뭔가 이 국민들에게 전기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전기를 제공하려면 옛날처럼 그냥 싸구려 화력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진국들이. 그러면 세네갈 정부로서는 자, 우리는 햇빛이 좋으니까 우리도 태양광 발전소 하자. 또 우리 어느 지역은 바람이 좋으니까 그럼 풍력발전기 세우자. 근데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발전기 세울 돈은 어디서 나나요? 그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진국들한테 우리 태양광 발전 할게, 우리 풍력 발전 할 테니까 니네가 돈 줘.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발전 저 판을 설치할 사람도 없고 풍력 발전기 세울 기술자도 없고 그거 기술자 보내줘서 우리 세워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니네가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그냥 이 동네에 풍력발전소 세워줘 그런다고 무턱대고 가서 풍력발전소를 세워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그 풍력발전기가 제대로 거기서 가동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배분할지 계획도 없고 실제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가서 무작정 선진국들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려는 선진국과 도움을 요청하는 개도국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요즘은 국제기구들이 합니다. 예. 제가 일하고 있는 GGGI라는 국제기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가서 개도국에게 가서 자, 국가 에너지 조달 계획을 만들자. 너희 나라는 보아하니 60%의 국민이 아직도 전기가 없고 그러면 그 전기를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전기 생산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인지 어디서 기술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기본 마스터 플랜을 만들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가서 뭐 미국에 가서 내지는 유엔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거기서 도와줄 거 아니냐.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 인력들이 없으니 우리가 가서 마스터 플랜 만들어줄게 라는 일을 저희 GGGI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그 개도국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많은 다른 기관들도 같이 협력해서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GTC, 예, 저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 이 녹색 기술 센터가 저희하고 같이 일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도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국가 정책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할 때 어떤 기술을 그러면 쓰면 좋을지 그 기술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라는 것들은 또 저희가 GGGI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GTC 같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기관들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국제협력이 가능하려면 재원과 기술의 나눔이 결국 핵심인데 재원과 기술을 나누는데 저는 한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해 가고, 그러니까 개발해 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개도국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세네갈에 있어서 아는데 세네갈 사람들이 프랑스 도움 많이 받죠. 왜냐하면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프랑스 도움을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하고 더 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보니까 기술 발표회도 있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후기술 관련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아프리카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에 눈을 많이 돌리셔서 거기에 진출하는 방안을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부하고 협력하셔도 좋고 저희 같은 그런 국제기구 또 이런 GTC 같은 연구기구 저 센터하고 협력을 하셔도 좋고 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혜훈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